오늘 이 영상이 실제로 영문법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는 거죠. 영문법을 시작하면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나 저희들 영상을 즐겨봐 주시는 분들에게 영문법 전체를 아우르는 좀 획기적인 말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멋진 표현이나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저와 함께 하면서 그 말이 혹은 그 단어가 늘 생각이 나서 영어 공부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말이나 표현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대신에 아주 평범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당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쓰면서 이거 왜 쓰지? 이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거기에 씁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도 그 당연함을 느낍니다. 영어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함을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외워야 되고 외운 것은 다시 잊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앞으로 영어 영상 20챕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당연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영문법의 첫 번째 챕터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 언어로 번역 혹은 영어로 영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영어의 표현법을 배우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말을 영어로 해놓으면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저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러진 않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영어를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를 당장 잘하게 만들어질 능력은 없지만 저 정도 영어를 이해하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챕터의 제목을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시간 컨텐츠 목록에서 1장을 그냥 어순이라고만 기입을 했습니다만 실제 영문법 챕터 1이 다룰 진짜 제목과 내용은 어순과 시공간을 아우르는 영어의 메커니즘입니다. 시공간에 대한 원어민의 관점을 통해서 당연하게 영어의 어순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뒤에 가면 부록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록편도 영문법의 경우 영상 뒤편에 넣어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했던 문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부록편도 영어의 메커니즘과 연관이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영어 원어민의 눈에 보이는 공간부터 쭉 해나갔으니까 오늘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의 시간. 물론 챕터 11 시제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영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문법 시작과 함께 반드시 기본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시간과 시제를 구별하시고 영어 공부하셨나요? 외람되지만 지금은 시간과 시제를 구별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시간은 뭐고 시제는 뭐죠? 조금 건방진 질문이 될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봅니다. 시간과 시제는 다른 것입니다. 시제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념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시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 이전의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고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와 미래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 원어민이나 확실하게 인지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를 수가 없겠죠. 문제는 시제입니다. 그럼 시제는 뭘까요? 영어로는 tense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Form of verb showing time of an action or state. time, 시간이 아니고 form입니다. 형태, 즉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tense는 시간과 관련된 단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시간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나 원어민이나 시간은 같은 관념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대충 넘기시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큰일 납니다. 대충 넘기게 되면 앞으로 영어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이것이 시간의 핵심입니다. 시간과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죠. 물론 챕터 11 시제편에 가면 더 디테일하고 더 다양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은 계속 반복해서 쌓아 나가야만 합니다. 자, 이 3차원의 공간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 차원이 더해지면 이렇게 선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루게 되면 4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관념에 대해서는 우리와 원어민이 똑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고 설명함에 있어서는, 즉 언어로 풀어갈 때는 다른 방식,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과 원어민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전체가 아닌 독립객체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원어민의 관점은 이것과 이것을 다 다르게 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같은 것 같아도 같다는 근거가 뭐야? 라는 의심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객체로 바라본다는 영상들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올렸고, 그 영상들 중에 꼭 보셨으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어민들은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완료형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tense, 즉 시제는 장치, 도구일 뿐입니다.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완료형을 썼다라고 하면 과거의 것이 현재와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객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하모니를 중요시 여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미 압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이라는 장치가 필요 없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형이라 하는 것은 시간상 도대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시제편에서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은 과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과거를 넘어 현재 그리고 계속 되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알파벳을 쓰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중에 이 완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른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대부분 이 완료형이 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완료형을 그냥 과거로 쓰는 추세입니다. 영국과 미국을 통계학적으로 비교해보면 영국은 완료형을 엄격히 지키는 데 반해서 미국의 완료형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원어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What's happened? 라는 건 What has happened의 준말이죠. 어떤 일이 과거에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연결이 되니까 원어민들이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What's happened? 이거보다는 What happened?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어차피 두 문장 모두 과거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이것을 수동태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what이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수동태로 어떤 일이 발생되어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틀린 문장입니다. 사실 이런 추세 이야기는 좀 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료형을 이해하는데 이런 추세 이야기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더더욱이 오늘은 영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어순까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굳이 이야기를 넣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자,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야기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완료형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무슨 큰 목적으로 삼죠. 마치 이게 무슨 대단한 영어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늘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끝끝내 내게 안 됩니다. 반면에 개념은 이해하되 결국 이것은 그냥 과거의 다른 표현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그냥 우리가 과거 편하게 쓰듯이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과거 표현이라는 것이 하나라고 하면 영어는 두 개다. 과거형이 있고 현재 완료형이 있다. 두 개 중 하나를 쓰면 되는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찰나, 순간 이렇게 먹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과거를 써서 I ate이라고 해도 한 10분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I've eaten을 쓰든 I ate을 쓰든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 완료형은 과거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느끼시면 그 완료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I ate을 써야 되나?
어색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I've eaten. 이걸 써야 되나? 완료형. 너무 나간 거 아닐까? 이러다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미국에 7년 가까이 있으면서 영어가 별로 늘질 않더라고요. 별거 아닌 건데 그 기준을 잡지 못하니까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기준. 누구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잡아야 합니다. 자꾸 입 밖으로 내다 보면 잡히는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챕터 11에서 저희가 시제를 다룰 때 정말 제대로 이 완료형을 이해하고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에 최대한 잘 만들어서 찾아뵐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꾸 고민하기보다는 한 번 더 입 밖으로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완료형도 자꾸 쓰다 보면 자리가 잡히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조금 트랙에서 벗어났었는데요.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독립객체를 연결해주는 원어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완료형이다 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완료형 하는 날이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원어민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연필로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결국 이 관점을 통해서 어순과 영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어민이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다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시간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공식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백시프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할 단어가 이 백시프트입니다. 왜요?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백시프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 언어에는 매치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하우스, 그러면 집, 이런 식으로 보통은 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백시프트 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백시프트를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대신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 화법에서 시제 변화. 예를 들면 What are you doing? 이것을 He asked me what I was doing 과 같이 바꾸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바로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영어 기초가 없다면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는 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유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자, 원어민들은 이렇게 독립객체로 보기 때문에 이 독립객체가 있는 이 선상에 모든 객체와 시간, 관련된 것들을 각각 일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가 변하게 되면 나머지도 변화하는 거죠. 아주 기계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한테는 이 타임머신 영화가 별로 없지만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타임머신 영화가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상의 일치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이 개념이 이 원어민들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묘사하는 능력이 저희들보다는 뛰어나죠. 즉, 일치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잘 파악합니다. 원어민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일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요, 모든 문법 책에서 화법과 일치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보통 영문법을 20챕터 정도 본다고 하면 그 20분의 1을 이 일치에 할애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치. 이것은 영어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대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시 이 공간을 한번 봐주시죠. 많은 순간의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쯤이 현재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뒤쪽은 전부 과거겠죠. 하나하나를 독립객체로 바라보고 이 선상, 이 선상, 이 선상을 다 일치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 원어민들의 관점이잖아요. 이러려면 도대체 몇 개의 과거형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무한대죠. 무한대가 필요하죠. 이것을 언어로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원칙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백시프트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해보죠. 그 시점이 기준이 되면 다른 모든 시간을 이 기준이 되는 라인에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속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시간의 일치를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백시프트라고 하는 문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그 문장을 그대로 써보죠.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이 정도 시점에서 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이렇게 세 가지 시간대로 물어보는 것으로 해보죠. What were you doing? 과거의 어느 시간이 되겠죠. What are you doing? 현재니까 여기쯤이죠. What will you do? 미래의 어딘가가 되겠죠. 이 시간이 어디든 간에 이 중심이 되는 시점으로 그가 나에게 물어보는 시점으로 다시 back, 뒤로, shift, 이동시켜서 시제를 일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시프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일치시켜 버리면 자, 이렇게 세 문장이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백시프트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자, 시간은 참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시제를 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시제를 하고 나서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야기처럼 들어주시고 그림처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면 이미 여러분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잖아요. 어렵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겠죠. 원래 시간이라는 것이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과 원어민이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이 다르고 그 표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것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원어민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해 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영어는 정복됩니다. 오늘 어순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말씀드렸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원어민들이 바라보는 시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어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오늘 영상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고정 시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나옵니다. 지난 시간처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간입니다. 자, 정선의 그림이죠. 우리의 관점이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참 산을 멋있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밑으로 가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해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 그림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집이 보이네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앞에 집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뒤에 집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의 관점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심원법, 평원법, 고원법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그린 것을 한 곳에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다양한 관점을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일치가 필요 없는 언어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어떻게 그린 것이죠? 한 이쯤에서 그렸겠죠. 이 고정된 장소에서 이 그림을 시작해서 완성을 한 것입니다. 저는 화가가 이곳에서 이걸 며칠 동안 그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고정된 시점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앞에 수많은 이야기와 설명 그리고 그림들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서 영어는 한 시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본 세상을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보여드렸던 서양화처럼요. 그리고 보여드렸던 시간의 선처럼요. 한 곳에 고정된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순이 너무 쉽고 쉽다? 쉽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눈은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시점으로 사물을 일직선 상에 놓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이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맨 앞에 오게 되죠. 그리고 순서대로 놓여집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실제로 빛을 눈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로죠. 여기에 동사, 관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를 끼워 넣으면 이 뒤에 있는 것들도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마치 실제 눈과 안경 같은 느낌. 안경을 끼면 빛이 굴절되어서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와 같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언어를 굴절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재준 대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언어와 굴절어인 영어를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굴절어는 어순을 바꿔버리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이 순서대로 배열하는 연습을 수도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맨 앞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하고 잘 보이는 것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독립객체를 배치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문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순을 하는 것입니다. 문장 형식과 같은 것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은 언젠가 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당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이 문법 20챕터가 끝나기 전에요. 자,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김 대표랑 함께 그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자, 문법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뭐 김 대표의 경우도 뭐 자기도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야기 위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를 이해하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외워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록표는 대문자 소문자입니다. 우리도 국어를 배울 때 맞춤법이라는 걸 배우죠. 자, 대문자 소문자는 맞춤법에 속하는 거고 맞춤법은 사실 문법에 속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뭐 역사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뭐 대문자 소문자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단위 문자를 유니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유니 하나라는 뜻이죠.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영어의 대문자를 보통 뭐 uppercase, capital letters, capitals, 뭐 학교에서 뭐 친구들끼리는 그냥 caps라고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뭐 컴퓨터에도 cap키가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대문자는 크기가 크니까 large letter라고도 씁니다. 반대로 소문자는 lower case라고도 하고 뭐 small letter라고도 씁니다. 자,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건 없죠. 자, 그런데 케이스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타이포그래퍼잖아요. 활자에 대해서는 제가, 케이스는 상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인쇄 기술이 발달되는 시점에 나온 단어입니다. 당시에 활자를 이렇게 주물러 떠서 이것을 작은 칸막이 케이스에다가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서 썼겠죠. 틀에 넣어서 그리고 찍었겠고요. 우리가 소문자를 많이 쓰나요? 대문자를 많이 쓰나요? 소문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소문자를 아래쪽 케이스에 담아두고 대문자를 위쪽 케이스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uppercase, 위쪽에 담아둔 대문자, lowercase, 아래쪽에 담아둔 소문자가 된 것입니다. 자, 원래 문자는 대문자가 그 시작입니다. 소문자는 추후에 나오는데 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선 쓰기 편하고 또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문자로 쓰는 것보다 소문자와 가독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뭐 종이가 굉장히 쌉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양피지라든지 이런 데 썼잖아요. 비쌌겠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소문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뭐 공간을 절약하는 용도였다고 봅니다. 뭐 자, 어찌되었든 오늘의 핵심은 대문자, 소문자와 영어의 메커니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영어는 대소문자를 사용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니케이스, 단위 문자를 쓰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 대문자, 소문자 구별에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뭐 영어 장문이나 편지, 문서 등을 글로 쓸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영어 메커니즘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독립객체가 중요한 영어에서 특별한 독립객체를 대문자를 써줌으로써 눈에 띄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문자의 역할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주어로 쓸 때 대문자 I입니다. 이것은 전천후 대문자죠. 언제나 대문자 I죠. 이렇게 소문자 I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고정 시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I는 늘 대문자입니다. 자, 이게 시작이죠. 자, 두 번째는 모든 문장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당연하겠죠. 가장 잘 보이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보는 독립객체 중 가장 중요하고 글을 읽는 상대방에게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어의 메커니즘의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직책 혹은 역할에 대해서 원어민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닥통길통 쓸 때 이거 닥터를 소문자를 안 쓰고 대문자로 쓰는 거죠. 뭐 미스터나 미시스 이것도 직책이나 호칭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주는 겁니다. 이 네 개가 대표적인 대문자 사용법입니다. 이 대문자, 소문자에 대한 뭐 모든 사용법이나 실제 맞춤법 등을 알려드리려고 하면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해야 됩니다.
진짜 원어민들 중 글을 잘 쓰고 또 실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대문자 소문점 맞춤법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금 기본 문법을 공부하면서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언급드렸던 이 네 가지와 이것이 영어의 메커니즘, 독립객체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은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영어로 번역이나 작문을 하고 나면 찝찝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 굴절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긴 하지만 때로는 부족함이 많죠. 우리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을 영어로 해놓게 되면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은 번역해놓게 되면 어색하고 작문을 해놓고 나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이해하고 나면 이 부분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원어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습관을 체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런 어색함이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영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겠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재준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함께 스크립트를 써가면서 이야기와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영상을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는 아쉬움도 큽니다.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계도 느낍니다. 부족함 자체는 문제겠죠. 그러나 그 부족함을 느끼고 깨달아 발전하려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Have a good one. Bye.